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사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정부의 사교육 대응 정책을 역사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교육이 아닌 비정규 보습 교육으로서의 사교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 어느 순간부터 사교육이 나라를 망친다는 사교육 망국론까지 제기되면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왜 사교육은 사회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대응 정책을 전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96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초등교육의 보편적 확산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등교육은 충분히 확대되지 않았던 시기였고, 중학교는 학교별로 지원하여 입시를 치렀습니다. 초등교육기관인 국민학교 졸업생이 늘어나면서 중학교 입시 경쟁이 치열해졌고, 입학지옥, 입시지옥 같은 표현들이 언론에 종종 보도되었습니다. 1966년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시 서울 시내 국민학교 4학년과 5학년 학생은 60%, 6학년 학생은 90%가 과외 공부를 했습니다. 1968년 7월 15일 정부는 이른바 7.15 입시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이 개혁안의 핵심은 중학교 입시를 폐지하고 무시험 진학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안을 도입하는 이유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 촉진, 초등학교 교육 정상화, 과열된 과외 공부의 해소, 극단적인 학교차 해소, 가정의 교육비 부담 감소와 인류중학교 관념 불식 등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1969학년도부터 중학교 진학은 시험 없이 이루어지고 거주지에 따른 학군별로 진학 중학교가 임의로 배정됩니다. 모두 타당한 이유겠지만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책 발표 직전인 1967학년도, 즉 1968년 2월 국민학교 졸업생 중 중등교육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비율은 약 61%였습니다. 진학 희망 학생 중 실제로 진학한 학생의 비율은 95%였습니다. 진학 희망 학생 수와 실제 진학 학생 수, 즉 중학교 수용 가능 인원의 수가 차이가 크지 않았으므로 무시험 진학 제도의 도입 자체는 어렵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무시험 진학 제도는 진학 희망 학생의 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이유로 중학교 진학 희망 학생 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험 진학 제도는 향후 이러한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 교육 공급의 확대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성사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이후 중학교 교육은 빠르게 확대됩니다. 1967년 43%였던 중학교 취학률은 10년 뒤인 1977년에는 80%를 넘어섭니다. 1979년에는 90%를 초과했습니다. 중학교 입시가 치러지던 시절 중학교 못지않게 고등학교도 서열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입시 선발 기능이 강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 경쟁은 주목을 적게 받았었는데,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임의 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입시 경쟁은 고등학교 입시로 옮겨옵니다.
입시 과열 문제가 제기되면서 1973년 2월 28일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1969년 중학교 학군별로 의미 배정이 이루어진 데 이어 5년 만인 1974년부터 고등학교 학군별 임의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고등학교 입학시험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전의 학교별 지원 및 입학시험 제도가 사라지는 대신 교육청에서 연합으로 입학고사를 치르고 합격자를 학군별로 각 고등학교에 임의로 배정하였습니다. 당시 고교 입시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는 중학교 교육 정상화 촉진, 완전한 고교 평준화, 과학기술 및 실업교육 증진, 교육의 균등한 발전 도모, 국민교육비 경감, 학생의 대도시 집중 억제 및 농촌 경제 안정 등이 제시됩니다. 한편 이후 재정 투자 및 지원을 통해 각 고등학교의 시설, 교원, 재정이 평준화되도록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비록 고교 입시제도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교육의 확대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1973년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3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1983년에는 78%로 증가합니다. 1986년에는 고등학교 취학률이 80%를 넘어섭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와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과열된 사교육 문제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식민지기 때부터 이어져 온 서열화된 엘리트 중심의 중등교육을 보편화된 중등교육으로 전환하여 확대하는 전환점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고교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입시 경쟁은 대학 입학 선발고사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대학 입시 과열의 배경에는 대학의 서열화에 따른 상위 대학 입학을 위한 경쟁과 입학 희망 학생에 비해 대입 정원이 부족한 공급 측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980년부터는 정부는 본격적으로 대학 교육의 공급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1980년 7월 30일 정부는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과외, 학원 등 사교육을 금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선 공직자, 기업인, 의사, 변호사 등의 자녀가 과외 교습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합니다. 사실상 개인 과외 교습을 금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설 학원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수강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입시 학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이른바 재수생들을 위한 학원만 남게 됩니다. 한편 교사의 과외 수업도 금지시킵니다. 입시 제도도 개편되어서 대학별 본고사가 폐지되고 대학 입학 예비고사와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정합니다. 대학 입학 예비고사는 이후 대학 입학 학력고사로 바뀌어 실시됩니다. 한편 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졸업 정원제를 실시하여 졸업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여 대학 교육에서 경쟁 및 중도 탈락하도록 정하고 일종의 정부가 제공하는 사교육인 교육방송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당시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압 이후 전두환이 이끄는 이른바 신군부 세력에 의해 수립된 국가통치기구인 국보위, 즉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직접적으로 사교육을 금지하는 정책은 이후 점진적으로 학원과 과외 교습이 다시 허용되면서 소멸합니다. 1989년 후반기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의 방학 기간의 학원 수강이 허용됩니다. 또한 영리활동으로서의 과외 교습은 계속 금지하지만 대학생의 과외 교습은 허용합니다. 방학 중 학원 수강이 허용되면서 학기 중 학원 수강 금지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학원 수강에 대한 규제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기고 1991년부터 1992년을 거치며 지역별로 중, 고교 재학생의 학기 중 학원 수강이 허용됩니다. 한편 2000년 4월 27일에는 과외교습을 금지한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이후 과외교육 역시 전면 허용됩니다. 이후 사교육 시장은 급격히 팽창합니다.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사교육 수요도 증가했고 사교육 공급도 크게 늘어납니다. 늘어난 사교육 부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도 커지게 되고 정부는 일련의 사교육 대책들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사교육 대책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교육 강화 정책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공교육 정상화로 불리기도 합니다. 교육에 부족함이 있어 사교육이 횡행하니 공교육을 강화하면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둘째는 고교와 대학의 입시제도 개선입니다. 입시제도가 잘못 설계되어 사교육 수요가 늘어났고 입시제도를 사교육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셋째는 사교육 시장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와 같이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등 급진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교습 시간이나 교습비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렴한 공공사교육을 공급하여 값비싼 영리사교육의 대체를 시도하는 정책입니다. 교육방송, 정규학교의 방과 후 교실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제 각 대책들에 대해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에 대응한다는 일련의 정책들은 사교육이 나타나고 확대된 원인을 공교육, 즉 정규 학교 교육의 문제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정규 학교 교육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이를 학교 밖에서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강화되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교육 강화, 공교육 내실화, 공교육 정상화 등으로 불립니다. 학원과 과외교습 등의 교과 사교육 중 가장 큰 비중은 영어와 수학 과목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공교육 강화 정책은 학교에서의 영어와 수학 교육을 개선하는 데에 먼저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영어의 경우 학교 교육의 질이 낮아 사교육 수요가 크다고 보고 질 개선에 나섭니다.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영어 교육의 시기를 앞당기고 현직 교사들에 대한 연수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수학의 경우 학교 공부가 어려워 포기하는 대신 학원에 가서 배운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규학교 수학교육의 학습 내용을 줄이고 난이도를 낮추며 교수법을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사교육에 대응하는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교과 사교육 수요는 입시 경쟁이 유발하는데 학교 교육의 내실화가 사교육을 통해 입시 경쟁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유인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 내실화가 실제 교육 성과를 제고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특히 수학 학습 내용과 난이도 조정은 오히려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양화하면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다는 관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고와 과학고 증가가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을 줄였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도 한때 확대되었지만 사교육 경감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고등학교 교육정책은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줄이고 일반 고등학교 중심으로 전개되기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는 의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고졸 취업을 확대하면 대학 진학을 줄이고 입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기술을 잘 배워 명장으로 성장하기 위한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설립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좋았지만 급격한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학 교육을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아닌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착오적이기도 했습니다. 실업계 고교 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사교육 경감 대책 중 한 가지는 입시 제도의 개선이었습니다. 대학 또는 일부 고등학교 입시가 사교육 수요를 키운다고 보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개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수시 선발을 강화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의 비중을 키우고 고교 학교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교육 수요에 미친 효과는 불분명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컨설턴트가 등장했고 비교과 활동을 위한 사교육이 나타났습니다. 학교 내신 시험을 대비하는 사교육도 여전했고 논술 전문 사교육도 성장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경우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시험을 출제하도록 정하고 수학능력 시험에 교육방송에서 다룬 내용을 연계하여 출제하는 정책도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시험 출제 범위와 관련된 정책이 실제 사교육 수요를 줄인 효과는 불분명합니다. 중학교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외고,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율고등학교 입학 전형에서 필기고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전형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특목고 등의 진학을 대비하는 중학교 사교육이 줄어들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입시제도의 개선은 다양성 강화와 난이도 하향 조정을 주로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입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 유인을 경감하는 데에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2000년 과외금지 위헌 판결 이후로 어려워집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교육 환경 및 시설 등의 규정에 머무릅니다. 다만 초중고 및 대학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규정은 존속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시도별로 학원의 교습 시간을 규제하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학생들을 위해 심야 교습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초중고 학교급 및 지역별로 교습 금지 시간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심야 교습 금지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규제의 도입은 학원 수강을 다소 줄였지만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효과는 별로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교육의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대신 수행하며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집니다.
EBS 교육방송을 이용한 공공 입시교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방송으로 송출하여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제공했고, 자체 제작한 교재는 나중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정규 학교 수업이 끝난 뒤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인 방과 후 학교도 등장했습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해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며 일반 학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했고, 저소득층에게는 비용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 바우처가 제공되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보호자가 퇴근할 때까지 계속 학교에 머무를 수 있는 돌봄 교실이 만들어졌습니다. EBS 방송과 방과 후 교실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실제 사교육 참여 또는 사교육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펼쳐온 사교육 대응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입시 경쟁의 과열은 가계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문제를 가져왔고,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 고교 평준화 등으로 대응했고, 1980년대에는 초중고 재학생의 과외 및 학원 교습을 금지했습니다. 사교육이 자율화된 1990년대 이후로는 사교육 대응 정책도 다변화되었는데, 공교육 강화,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 시장 규제, 공공사교육 공급 등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교육 경감에 미친 효과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사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